새언니는 유산 상속 얼마나 받는데? 새언니 오빠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챙겨달라고 해야지. 우리만 바보처럼 있을 순 없잖아. 저는 30대 중반, 결혼 5년 만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결혼은 시작부터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일방적인 기대였고, 신뢰라고 여겼던 순간들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 저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영어 전문 학원이었는데 나름대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꽤 입소문이 나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으로 일찌감치 독립할 수 있었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그 시절 저는 심한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부모 상담에 행정 업무까지.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때였어요. 그때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그는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 학원 운영하느라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지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결국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선택했다고 해서 혼자 다 감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기댈 사람이라도 있으면 지영 씨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의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 아버지는 평생 과묵하신 분이셨어요.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시고 그저 묵묵히 뒷바라지만 해주시는 분이었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남자의 존재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세심했어요. 명절에 함께 아버지를 찾아뵙고 말없이 술 한잔 따라드리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도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배경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 시험에 몇 번 떨어진 뒤였고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아무 곳이나 취업한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그의 경제적 상황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일궈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위해 흔쾌히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세가 아닌 매매로 말이죠. 차도 새 차로 사주셨고 혼수도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복은 정말 많이 타고났네. 아버님이 그렇게 재산이 많으시다면서. 네? 아버지가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건물? 그거 어디에 있는 건데? 나중에 당연히 우리 며느리가 물려받는 거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작은 관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결혼 후에 저는 남편의 권유로 학원을 정리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 학원은 우리 아이 낳고 좀 쉬다가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 그래도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다른 학원에서 맡으면 돼.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지. 그의 말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간 공들여 키운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장인 건물 말이야. 거기 한 층만 우리가 쓰면 안 될까? 거기에 뭐 식당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월세도 안 받으실 거 아냐? 그 건물은 오빠가 1층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층은 이미 다 세입자가 있어서요. 그럼 세입자 내보내면 되지. 가족이 더 중요하지 남이 더 중요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도 있고. 가만 보니까 친정 식구들만 챙기네. 시댁은 뭐가 되든 상관없고. 그런 대화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점점 그런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도 장인 도움 좀 받으면 안 돼? 형님은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월세도 안 내잖아. 오빠는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아버지 일도 도와드리는 거야. 애초에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우린 뭐 받은 게 있어? 결혼할 때 집 받은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해주신 게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이런 거라고,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버텼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삶을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전업주부가 된 후에 제 일상은 단조로워졌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한때는 제 손을 거쳐간 학생들이 수백 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쉬는 게 좋다고, 이제 아이 낳으면 더 바빠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2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부부 모두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결혼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 병원은 다녀본 거야? 다녀봤는데 둘 다 이상 없대요. 이상이 없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런 거 아냐?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애 낳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밖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이 더 스트레스 받지?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능한 며느리로 만드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우리 큰며느리는 벌써 둘째까지 낳았는데 너희 집은 언제 경사 좀 나려나 몰라? 요즘 애들은 애 낳기 싫어한다더니 우리 며느리도 그런가 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웃으며 넘기거나 심지어는 어머니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엄마 말도 이해해. 손주 보고 싶으신 거잖아. 나도 아이 갖고 싶어. 근데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좀 더 노력해보자. 병원에서 시술 같은 것도 있다던데. 우린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아니,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 그냥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 대화할수록 지쳐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시 재산 이야기를 꺼냈죠. 너희 집 명의 말이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 네? 이 집은 아버지가 저희 결혼 선물로 주신 건데요. 그래도 부부끼리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맞지.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무슨 일이요? 그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데?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 저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명의로 해주신 집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생활비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식비와 관리비, 통신비만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출은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충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보, 생활비 좀 더 올려줄 수 없을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 지금도 적게 주는 거 아닌데. 당신 원래 돈 관리 못하는 타입인가 보네. 그게 아니라 정말 부족해서 그래. 부족하면 아꼈어. 나도 월급이 빠듯하다고. 아, 그러고 보니 당신 친정에서 받은 돈 있잖아. 그거 쓰면 되지. 그건 비상금으로 모아둔 건데. 부부 사이에 무슨 비상금이야? 그냥 다 같이 쓰는 거지. 남편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댁 식구들끼리 저에 대해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순간이었죠.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새언니 친정이 돈이 그렇게 많다면서?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인색하게 구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장인이 건물도 있고 땅도 있다는데 우리한테는 쥐꼬리만큼도 안 주려고 하더라. 새언니 아버지가 나중에 유산 상속할 때 새언니 오빠한테 얼마나 줄까? 혹시 걔네 오빠한테만 다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챙겨야지. 우리 아들한테 좀 더 달라고 해야 돼.
형은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월세도 안 내는데 우리만 바보처럼 있을 순 없잖아. 맞아.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니까. 다 자기 명의로 받아서 나중에 이혼하면 혼자 다 먹는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듣고 말았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재산을 물어다 줄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무슨 소리야? 오늘 시댁에서 어머니랑 아가씨 대화하는 거 들었어. 친정 재산 이야기하더라. 그게 뭐 어때서? 가족끼리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지. 나는 가족이 아니야? 나는 그냥 돈이나 가져다 줄 사람이야? 아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엄마는 그냥 우리가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야. 내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까 궁리하는 게 걱정이야? 당신 정말 오해가 심하네. 피곤하니까 그만 자자.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도 이미 그들과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거였나요? 사랑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의 소리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게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의 가을에 친정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이었죠.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번엔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일만 하시던 아버지가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왔니? 괜찮아. 이까짓 거. 뭐가 괜찮아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바쁜데 뭐 별거 아닌 걸로 소란 피우기 싫어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고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저는 친정에 머물며 아버지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오빠는 카센터 일이 있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교대로 병원에 왔습니다. 새언니도 아이들 돌보랴 병원 왔다 갔다 하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집안일은 알아서 할게. 고마워. 아빠 상태 좀 나아지면 바로 돌아올게.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거기에만 있을 거야? 집에는 관심도 없어? 지금 아빠가 항암 치료 받고 계셔서 내가 있어야 해. 어차피 형수님도 있고 형님도 있잖아. 왜 당신까지 거기 붙어 있어야 해? 우리 아버지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라고? 그럼 나는? 우리 집은?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아버지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부작용이 심해서 며칠은 거의 드시지도 못하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와 오빠를 병실로 불렀어요. 너희 둘 다 앉아봐.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 내가 얼마 못 갈 것 같다. 무슨 소리예요? 항암 치료 잘 받으면 돼요. 아니야. 내가 내 몸을 아는데. 그래서 말이야. 미리 정리할 건 정리하려고. 아버지는 그렇게 재산 정리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시내에 있는 건물은 아들네가 가져라. 네가 거기서 카센터 운영하고 있고 건물 관리도 네가 해왔으니까. 그리고 딸아, 너한테는 경기도에 있는 땅을 줄게. 평택에 있는 땅인데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앞으로 개발되면 가치가 올라갈 거야. 나중에는 그게 건물보다 더 귀한 게 될 수도 있어. 저는 결혼할 때도 많이 받았는걸요. 그냥 오빠한테 다 주세요. 아니야, 딸도 아들이랑 똑같아. 너도 내 자식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지영아, 아버지 말씀대로 해. 나도 찬성이야. 우리 둘 다 아버지 자식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땅 말이야. 나도 알아봤는데 진짜 개발 계획이 있더라. 몇 년 후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거야. 지금은 팔지 말고 갖고 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와 오빠의 배려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평생 남자 형제 아래에서 차별받으며 자란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집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딸도 아들만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건물은 오빠에게, 땅은 저에게, 그리고 현금은 반씩 나누기로 하셨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재산 정리를 하셨어. 응, 그래서 당신은 뭐 받았어? 건물은 오빠가 받고 나는 경기도에 있는 땅을 받기로 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경기도 땅? 건물은? 건물은 오빠가 받아. 애초에 오빠가 거기서 장사하고 있잖아. 아니, 왜 당신한테 건물을 안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는 땅을 주시는 거야. 개발되면 건물보다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대. 개발되면 그게 언젠데? 10년 후? 20년 후? 그건 모르지. 하지만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 딸이라고 차별하는 거 아니야? 아들한테는 당장 수익 나는 건물 주고 딸한테는 나중을 기약할 수 없는 땅을 준다고? 차별이 아니야. 아버지 나름대로 고민해서 정하신 거야. 고민, 그 땅이 얼마나 가는데? 건물은 월세 받으면 매달 돈이 들어오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에서 노골적인 탐욕을 볼 수 있었어요. 당신, 지금 우리 아버지 유산 때문에 나한테 화내는 거야. 화내는 게 아니라 억울한 거지. 당신 오빠는 벌써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월세도 안 내고 앞으로 건물까지 받는데 우리는 뭐 받은 게 있어?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데? 당연하잖아. 부부는 한 몸이고 처가 재산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던 것이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당신 아버지가 딸만 차별하는 건데. 차별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건물은 왜 못 받는 거야? 당신이 다시 가서 절반이라도 달라고 해봐. 장인한테 가서 땅 말고 건물을 달라고 해. 하다못해 오빠랑 반반 나눠 가지든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투병 중이신 아버지께 가서 재산을 더 달라고 하라니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당신 정신이 있어? 지금 아빠가 암투병 중이신데. 그러니까 더 확실히 해놔야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바꿀 수도 없잖아.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결혼 후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싸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해를 못하네. 나는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은 그냥 돈이 아까워서 하는 소리잖아. 그래, 돈이 아깝지. 시집가면 남의 집사람이라며 친정 재산 한 푼도 못 받는 여자들도 많은데 당신은 얼마나 운이 좋아? 근데 그걸 제대로 못 챙긴다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딸을 생각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주셨는데 제 남편은 그 선택을 탐욕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 정리 이후에 남편과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대화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남편은 퇴근하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저 역시 그와 마주치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보면 알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당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우리 더 이상 의미 없잖아. 당신 친정에서 받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이 결혼을 유지해? 서로 시간 낭비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사무적인 거래를 정리하는 것 같은 어조였어요. 받을 것도 없다니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사실이잖아. 건물은 형님이 가져가고 당신이 받은 건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땅 한 조각 따위야. 솔직히 너무 실망이네. 나는 당신 친정이 꽤 부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 다 형님한테 가고 당신은 찌꺼기만 받았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 내내 저를 어떻게 봤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 알았어. 도장 찍어줄게. 뭐?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제가 순순히 동의하리라고는 예상 못했는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말했어요. 좋아, 빨리 처리하자. 재산 분할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이 집은 원래 당신 명이니까. 내가 몸만 나가면 되잖아.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는 이 사실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시는 아버지께 딸의 이혼 소식까지 전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오빠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했고 오빠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 자식이 감히 내가 당장 가서. 오빠 진정해.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게 아니야. 그 인간이 우리 아버지 재산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 이거 완전히 사기 결혼이었던 거야. 오빠 목소리 낮춰. 아버지 들으시면 안 돼. 새언니도 저한테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가 건물 받는다고 해서. 아니야. 언니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나만 몰랐던 거지.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절대 그냥 보내지 마. 그 인간한테 똑똑히 보여줘야 해. 우리 아버지가 내게 준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오빠는 무슨 계획이 있는 듯 했지만 저는 그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짐을 챙기러 온다고 연락했고 그날은 오빠가 먼저 집에 와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남편은 어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서재에서 책을 챙기고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몇 개의 박스로 정리되어 갔어요. 그때 오빠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야, 갈 땐 가더라도 이거 보고 가. 이게 뭔데요? 우리 아버지가 지영이한테 주신 땅 서류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남인데. 그래도 네가 얼마나 멍청한 선택을 했는지는 알고는 가야지. 오빠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땅의 위치와 면적 그리고 개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너가 경기도 시골이라고 무시했던 이 땅이 어디 있는지 알아? 국제신도시 개발 지역이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3년 후면 이 땅 가격이 아마 지금의 10배는 될 거야. 건물 한 채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겠지.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말고? 벌써 주변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해안이 있으신 분인지 알겠지? 장사하는 아들한테는 당장 수익이 나는 건물, 딸한테는 미래 가치가 큰 땅,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거야. 남편의 얼굴에서 순간 피가 빠져나가 하얗게 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박스까지 떨어뜨릴 뻔했어요.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당황 그리고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일 말이야. 이혼 말이야.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의미 없다며? 시간 낭비라며?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진심이었잖아. 받을 게 없으니까 이혼하자고 한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왜 마음이 바뀐 거야? 그 땅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비웃듯 말했어요. 야, 너 정말 한심하다. 돈 보고 결혼했다가 돈 때문에 이혼하려다가 또 돈 보고 붙잡으려고 하고. 너가 사람이야, 계산기야? 형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죄송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우리 도장 찍었잖아. 그거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어. 아직 접수 안 했잖아. 나는 절대 취소 안 해. 지영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한 게 뭔데? 내가 돈만 봤어.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이제 알았어.
내가 정말 소중한 걸 잃을 뻔했다는 걸.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건 오직 후회와 조급한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가진 재산이지. 그 차이를 당신은 영원히 모를 거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시어머니도 똑같았어. 당신 가족 모두 처음부터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오빠가 남편의 팔을 잡아서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야, 일어나. 보기 흉해. 내 동생한테서 손 떼. 형님, 제발 한 번만. 꺼져. 다시는 내 동생 앞에 나타나지 마. 오빠는 남편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서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좀 유치하긴 해도 저런 녀석한테는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간 후에도 전화와 문자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통씩 걸려오는 전화와 새벽까지 이어지는 문자 메시지. 처음 며칠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연락은 점점 더 집요해졌어요. 급기야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아직 서류 접수도 안 했잖아.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돌아가.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심이야. 정말로 당신이 필요해. 필요한 게 나야. 아니면 내 재산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솔직하지 못해. 당신한테 필요한 게 뭔지조차 모르잖아. 아니야, 나는 당신이 필요해.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 그럼 재산 포기 각서 써줄 수 있어? 뭐? 내가 상속받을 땅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각서 쓸 수 있냐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당신은 못 쓰잖아. 결국 그게 목적이니까.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오지 마.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문을 붙잡으며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접근 금지 신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소송이요? 협의 이혼 서류는 작성했는데.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하셔야 해요. 배우자가 재산 목적으로 결혼 생활을 파탄냈으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거 해. 그냥 보낼 생각하지 마. 그 인간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돼. 저는 결심했어요. 오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바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과 위자료 청구로 갈 것이며 결혼 생활 중 시댁에서 받은 금전적 지원도 모두 계산해서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위자료 청구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몰라? 재산 때문에 이혼하자고 한 게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가 일시적으로 흔들린 거였어. 일시적이든 뭐든 당신이 먼저 이혼 서류 들고 온 거 맞잖아. 그게 유책 배우자야. 유책 배우자? 변호사 용어까지 다 아네?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당신도 변호사 선임하든지 해. 우리 제발 소송까지 가지 말자. 우리 그냥 조용히 정리하면 안 돼? 당신이 먼저 조용히 끝냈어야지. 전화를 끊으려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지영아. 알았어. 내가 다시는 네 앞에 안 나타날게.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는 취하해줘. 왜 무서워? 무섭다기보다 소송 가면 내 직장에도 소문나고. 아, 그게 걱정이구나. 재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한 남자라는 소문? 그걸 왜 내가 숨겨줘야 되는데?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냥 조용히 끝내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류를 들고 구청에 갔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받고 있을 뿐이었죠.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시 학원을 열 계획이었어요.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제 의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였고 그게 진짜 행복이었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친정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병상 곁을 지켰어요. 제가 손을 잡자 아버지가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왔니, 우리 딸? 네,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너 이혼했다며? 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잘한 거야.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남자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네가 좋아하니까 참았지.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아무한테도 기죽지 말고.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땅은 절대 팔지 마. 몇 년 후면 네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알았어요, 아빠. 우리 딸 잘 살 거야. 그날 밤 아버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고 마치 긴 여행을 떠나듯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3일 내내 문상객들을 맞으며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이미 남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는 동안 저는 천천히 제 삶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있는 신도시로 이사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파트 상가를 얻어서 영어학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처음엔 학생이 몇 명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늘어났어요. 오랜만에 다시 일하는 게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님들과 상담하고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행복했습니다. 문득 결혼 생활이 떠올랐어요. 지난 몇 년간 제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신뢰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물질이 기반이 된 관계는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서고 제 의지로 선택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진짜 유산이었습니다.